강서정의 서정적인 낭독회.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강서정입니다. 맹렬한 속도전에 의해 오염되고 조작된 우리들의 꿈.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주 천천히 자신의 삶의 속도를 찾아가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장 한 장 종이를 넘기면서 한자 한자 글자들에 눈 맞추고 또 가끔씩 어떤 문장들에 오래 머물렀다면 그것 또한 느림에 참여하는 일이겠죠. 오늘은 각자 자기 언어로 자기 삶을 풀어낸 글들을 엮은 책 천천히 스미는과 함께합니다. 쳐부술 수 없다고 하는 무정의 상대와 싸우라. 견딜만하게 보이는 슬픔, 그 이상을 견뎌라. 용감한 사람도 감히 발을 디디지 않는 곳을 찾아가라. 가장 멀리 있는 별일지라도 발을 힘껏 뻗어라. 유명한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에서 주인공 돈키호테가 무대 중앙에 나와서 부르는 노래 이룰 수 없는 꿈의 한 구절인데요. 뮤지컬 모두 좋아하시죠? 저는 굉장히 좋아해서 혼자서도 공연장을 찾기도 해요. 감동적이고 멋진 무대를 보며 절로 탄성이 나오고 기립박수를 아주 철심히 최선을 다해서 치면서 브라보라고 외치기도 하죠. 감동도 감동이지만 저는 스트레스까지 풀리는 것 같아서 정말 좋은 공연은 놓치지 않고 공연장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음악이면 음악, 연기면 연기,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이 모든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 보니 다른 장르에 비해 극적이고 굉장히 화려하죠. 현장에서 직접 배우들의 호흡과 에너지를 느낄 수 있다 보니까 더 감동적이고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매력적인 장르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라는 인물은 깊은 신념이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믿으면 실제로 그 일을 해낼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긍정적인 태도나 생각이 성실함이나 실천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착각은 삶에서 그리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볼까요? 화려한 뮤지컬 무대 위에서 매우 극적인 순간, 멋진 배우를 통해서 불가능에 도전하라 라는 메시지가 흘러나온다면 분명히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렇죠. 동기부여의 힘은 매우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더 나아지게 행복하게 바꾸는 근본적인 힘은 우리 자신의 내면의 힘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의 책 천천히 스미는 이라는 책은 가장 먼저 제목이 마음에 확 와 닿았었고요. 책을 손으로 짚는 순간 책의 두께에 비해서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쏙 들었답니다. 저는 가벼운 책을 아주 사랑합니다. 목차를 이렇게 쭉 훑어보는데 유명한 작가들이 포진되어 있었고 잘 모르는 작가들이었지만 글의 제목이 눈으로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왠지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서 냉큼 찜해 두고 구매를 했죠. 역시나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답니다. 긴 호흡으로 한 번에 꼭 끝까지 읽지 않아도 좋아요. 원하는 부분을 선택해서 자신의 호흡에 맞추어서 천천히 읽어가면 좋습니다. 각자의 글들이 자기만의 선명한 색을 가지고 있고 각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글의 주제면에서는 한데 묶어 놓아도
한 권의 책을 읽는 것 같이 아주 잘 어울리는 글들입니다. 이 책을 만든 이가, 엮은 이가 궁금해질 정도로 너무나도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평범한 일상에서 접하는 흔하디 흔한 것들을 비범하게 바라보면서 감탄이 절로 나오는 근사한 문장으로 표현해내는 작가들의 능력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특별히 좋아하는 몇 가지의 산문이 있는데요. 특별히 좋아하는 게 제임스 에이지의 녹스빌 1915년 여름이라는 글과 오버롤스 작업복이라는 글 참 좋아하고요. 앨리스 메이넬의 삶의 리듬, 그리고 힐레어 벨록의 구불구불한 길,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엮여져 있는 글들이 참 좋고요. 오늘은 제가 월든 호숫가에서 오두막을 짓고 자급자족하며 소박한 삶을 살았던 2년의 기록을 엮은 책 월든으로 굉장히 유명한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짧은 산문 소나무의 죽음을 읽을까 합니다. 월든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추구하는 가치, 태도, 원하는 삶을 다 알고 있죠. 그를 쫓아서 삶을 경험해보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소나무의 죽음이라는 글은 그의 삶의 어떤 축소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가만 천천히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시선을 따라서 이 글을 읽다 보면은 그의 삶의 이야기에 젖어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되는 새로운 사실은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가 연필 제조자라는 직업을 가진 아들로 태어났다라는 것이었어요. 하버드에서 공부를 하다가 잠시 교사 생활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아버지의 일을 돕는 일도 했다라고 하는군요. 그래서 그의 삶이 그의 글로 그대로 이제 전해지는 것 같아서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읽을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소나무의 죽음 천천히 함께 해보겠습니다. 소나무의 죽음,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 1851년 12월 30일. 오늘 오후 페어헤이븐 힐에 있는데 톱소리가 들렸다. 잠시 뒤 벼랑에서 내려다보니 200m쯤 떨어진 아래에서 두 남자가 고귀한 소나무 한 그루를 톱으로 베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소나무가 쓰러질 때까지 지켜보리라 마음먹었다. 그 소나무는 숲이 베어나갈 때 남겨진 10여 그루 중 마지막 나무로 지난 15년간 어린 나무들만 있는 땅 위에 혼자 위엄있게 가지를 흔들며 서 있었다. 내 눈에는 톱을 든 사람들이 이 고귀한 나무의 줄기를 갉아대는 비버나 곤충처럼 보였다. 나무폭에 간신히 미칠까 말까한 톱을 든 아주 작은 난장이들 같았다. 나중에 내가 측량해보니 30m 높이로 우뚝 서 있던 소나무였다. 아마 그 동네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였을 듯한데 화살처럼 곧았지만 산비탈 쪽으로 살짝 몸을 기운 채 서 있었고 나무 우듬지 너머로 얼어붙은 광과 코남 틈의 언덕들이 보였다. 나는 나무가 언제쯤 움직이려나 가만히 지켜봤다. 사람들이 톱질을 멈추더니 나무가 더 빨리 쓰러지도록 기우는 방향 쪽으로 옆구리에 도끼질을 해서 틈을 살짝 벌려놓았다.
그러고 나서 다시 톱질을 시작했다. 나무는 이제 분명 쓰러지고 있었다. 나무가 4분의 1쯤 기울자 나는 숨을 죽인 채 쿵 하고 쓰러지길 기다렸다. 하지만 쓰러지지 않았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나무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처음과 똑같은 기울기로 서 있었다. 쓰러지려면 15분은 더 있어야 했다. 나무는 여전히 바람에 가지를 흔들며 그곳에 한 세기는 더 있을 운명이라는 듯 서 있었고, 바람은 예전처럼 솔잎 사이로 쏴쏴 스쳐갔다. 소나무는 여전히 숲의 나무. 메스케 타기드 위로 나뭇가지를 흔드는 가장 웅장한 나무였다. 햇빛이 솔잎의 은빛으로 반짝이며 부서졌다. 나무에는 다람쥐 둥지를 위한 접근할 수 없는 갈래도 여전히 있었고, 이제는 뒤로 기운 돛대 같은 줄기에 달라붙은 이끼 하나 떨어지지 않았다. 줄기가 뒤로 기운 돛대이니 언덕은 패선이다. 자, 이제 그 순간이 왔다. 나무 밑 난쟁이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 현장으로부터 달아나고 있다. 죄 많은 톱과 도끼를 떨어뜨린다. 처음에 나무는 얼마나 천천히 장엄하게 기우는지, 마치 살랑거리는 여름바람에 흔들릴 뿐이라는 듯 한숨 한 번 쉬지 않고 원래 있던 공중으로 되돌아오려는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이제 나무는 산비탈에 퍼덕 바람을 일으키며 계곡의 안식처에 결코 일어나지 않을 그곳에 깃털처럼 부드럽게 드러눕는다. 전사처럼 초록망토를 두르고서 마치 서 있는 일에 지쳤다는 듯 고요한 기쁨으로 땅을 끌어안고 자신을 이루던 원소들을 흙으로 되돌려 보냈다. 그러나 귀 기울여 보라. 당신은 보기만 했지 듣지 않았다. 이제 기청을 울리는 쿵 소리가 이곳 벼랑까지 울리며 나무도 신음소리 없이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린다. 나무는 땅을 덮고 끌어안고 자신을 이루던 요소들을 흙과 뒤섞는다. 그리고 이제 모두 다시 영원히 눈도 귀도 고요해진다. 나는 내려가서 나무를 쟀다. 나무는 톱질된 면의 지름이 1.2m쯤, 높이가 30m쯤이었다. 내가 쓰러진 나무에 당도하기 전에 도끼를 든 남자들이 벌써 가지를 쳐내버렸다. 우아하게 펼쳤던 우둠지는 유리로 만들어진 물건처럼 완전히 부서져 비탈에 흩어졌고, 한 해 동안 자란 꼭대기 어린 솔방울들은 도끼를 잡은 이들의 자비를 헛되이 빌고 있지만 이제 너무 늦었다. 벌목꾼은 이미 도끼로 나무를 생량했고 제목으로 쓸 부분을 표시해 두었다. 소나무가 차지하고 있던 하늘은 앞으로 200년간 빈다. 소나무는 이제 제목이 되었다. 소나무를 쓰러뜨린 사람은 하늘을 파괴했다. 봄이 되어 머스켓 하키드 강둑을 다시 찾아온 물수리는 앉아서 쉴, 익숙한 나뭇가지를 찾아 빙빙 맴돌아 못 찾을 테고, 매는 새끼들을 지켜줄 만큼
우뚝 솟았던 소나무들의 죽음을 슬퍼할 것이다. 200년에 걸쳐 차츰차츰 하늘을 향해 자라며 완성된 식물 하나가 오늘 오후에 사라졌다. 올해 1월 추위가 풀린 무렵까지도 소나무 우둥지가 어린 가지를 펼치며 다가오는 여름을 예고했는데 말이다. 왜 마을 종은 애도의 종소리를 울리지 않는가? 애도의 종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거리의 숲길에 애도의 행렬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다람쥐는 다른 나무로 뛰어갔다. 매는 빙빙 돌며 점점 멀어져 새로운 둥지에 자리를 잡았지만 벌목꾼은 그곳에도 도끼질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 네.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소나무의 죽음이었습니다.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문득 창부에서 나온 김금희 작가의 경애의 마음이 생각이 나네요. 공상수라고 하는 38살의 싱글 남자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소설인데요. 그는 반도 미싱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미싱 영업을 하는 팀장도 아닌 팀장 대리직을 맡고 있으며 15평 남짓한 빌라에 살고 아주 오래된 소형차를 몰고 다니며 같은 회사의 동료 한 여자분을 짝사랑하는 인물로 묘사됩니다. 뭔가 짠하죠. 근데 그런 그가 참 매력적이게도 미싱 영업을 한다고 언제라도 고객이 원할 때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미싱의 몸체나 페달, 모터 따위를 트렁크에 보관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미싱을 환기할 수 있는 실을 가지고 다닙니다. 미싱을 팔자고 미싱에 대해서만 설명한다면 하나마나한 영업이라나요? 상상할 여지를 주지 않아서 그렇대요. 여지는 삶에 있어 숨구멍 같은 것이어서 이 공상수는 그런 것이 없는 삶은 슬퍼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그래요. 상수, 이 공상수에게 실이야말로 기계와는 거리가 멀고 아날로그적인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고 믿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상수에게 실과 같은 삶의 여지를 주는 숨구멍 같은 것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일까요? 경애의 마음 책 속에 이런 글이 있어요. 누구나 인정하기 위해서 자신을 깎아내릴 필요는 없어. 사는 것은 시소의 문제가 아니라 그네의 문제 같은 거니까. 각자 발을 굴려서 그냥 체대로 공중을 느끼다가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내려오는 거야. 서로가 서로의 옆에서 그저 각자의 그네를 밀어내는 거야. 네, 시소 같은 삶과 그네 같은 삶은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시소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시다면 얼른 그네로 바꿔 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팽팽하게 당겼던 마음의 활주를 풀어놓고 조금 더 천천히 스미듯 그네의 속도를 늦추고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